내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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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길.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시간부터 우리 가정에 또 사회에 대들보이신 노인들의 아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지만 세월과 함께 생물학적으로 찾아온 나약함을 악용하거나 또 업신여기면서 학대하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 방안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네. 사례들이 많았어요. 음, 그런데 노인 학대는 여성 학대나 아동 학대에 비해서 사회적 문제로 좀 덜 부각된 면이 있다고 그렇죠.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노인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나요?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이제 노인 공경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19장 32절에 노인을 존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물어보라. 네.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와 어떤 경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것을 많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특히 집에서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노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은 노인의 화관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노인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노인들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나약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그런 세월 안에서 겪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륜이 있고 지혜로운, 그래서 후대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시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느 종교든 어느 사회에서든 그런 노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인 학대 가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가해가 보통 이제 자녀도 있고 기관도 있다 그러는데,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가해자들이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학대 유형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학대는 가정과 또 시설 이렇게 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가 1차적으로 됩니다. 근데 전체 노인 학대 중에 한 약 85%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학대를 한 행위자가 가족 성원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뭐 자녀도 있을 거고 배우자도 있을 텐데
그 행위자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첫 번째로 아들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네. 과거 지금까지의 통계를 쭉 보면 늘 아들이 높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 배우자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는 거의 대등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노인 부부 간 갈등이라든가 또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 가운데서 갈등이 생긴다든가 이런 노노학대가 사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가 해당할 수 있고요. 어르신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폭행을 하는 성적 학대와 어르신의 경제적인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제적 학대, 그리고 어르신에 관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어르신을 또 의존이 필요하고 질병으로 어르신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버리는 유기학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배우자의 그런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 보통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거꾸로 혹시 아내가 남편을,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뭐랄까 신체가 많이 쇠약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는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그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퍼센트는 남성 어르신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여성 어르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인들이 있겠죠. 과거에 그 결혼 생활을 하시면 생활하실 때 조금 문제를 행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가정폭력을 하셨던 남성 어르신이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이 비교적 더 장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남성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인지증, 치매를 앓으신 상태에서 스스로 방어가 불가능할 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이제 역으로 네.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힘의 우위가 역전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여성 어르신이 남성 어르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올해 초에 저희 기관에 접수됐던 사례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이제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이 이제 좀 더 활기 있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호르몬의 변화에 네. 의해서. 근데 이제 아마 여성 어르신이 연세가 70세가 됐나 봐요. 근데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분을 이제 폭력을 가한 그런 사례로 접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조금 전에 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었을 때 남성 어르신들이 외도를 했거나 그럴 경우 나이 들어서 인지증이 왔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베리타스 수녀님께 질문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노인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학대 유형이 정서적 학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김민철 과장님께 질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빈번하고 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학대 유형은 어떤 건가요? 그 빈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학대 상황상 자주 발생하는 네. 부분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맞고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위험한 부분을 하면 그래도 어르신의 그 신체적인 생명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신체적 학대를 볼 수 있겠고요.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행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어르신을 버리는 유기 등이 어르신의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연간 이런 노인 학대가 그럼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을까 참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신고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가해자가 이제 자녀, 특히 아들이라 그랬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리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신고도 못하고 또 아들이 또 그 자녀가 어떤 그런 법적인 또 책임을 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시는 또 부모님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례가 어떤지요? 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의 네.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약 전국에 1만 6천여 건의 노인학대가 1만 신고, 6천? 네, 1만 6천여 건의 네. 노인학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학대 신고들 중에 실질적으로 학대로 판정받는 건이 최근 통계로는 5,243건에 해당을 해요. 이 수치가 처음 보면 다른 가정폭력, 아동폭력이나 네. 이제 가정폭력 분야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를 365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약 14명의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고 계시다는 것으로 네. 이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의 특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어르신들이 신고를 꺼리고 네. 이게 은폐된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14년도, 17년도에 노인인권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화니까 유선으로 하다 보니 익명성이 네. 보장되니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죠. 그 두 차례의 실태조사에서 9.9%, 9.8%, 약 10%의 어르신들이 나는 학대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를 2021년 3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8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를 환산하면 85만 명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00명권, 굉장히 수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경험해도 그런 이유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정 이유이기 때문에 나만 참으면 돼. 네. 이런 마음으로 학대가 은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신고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으니까. 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현황이 그럼 외국과 비교했을 땐 또 어떤가요?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형 노인학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한국형 노인학대 특성이 조금 존재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학대에 관해서 법으로 제도화된 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첫 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노인학대에 관해서 외국,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를 사회 범죄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해도 내가 가정 내의 일이다, 내 개인의 일이다가 아니라 이건 사회 안에서 룰을 어긴 범죄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학대를 당해도 이것은 내가 참는 내 일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소위 말하는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네. 참고 나만 견디면 돼라는 부분들. 또 이제 담벼락 넘어 있는 얘기를 서로 관심 가지지 말자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사회적인 인식,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노인학대 유형들이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시각이 성숙되면서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보다도 이 경제적 학대 부분이 더 호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좀 차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전에는 가정 폭력을 집안일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아동 학대도 뭐 내가 내 아이 훈육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범죄로 인식하면서 경찰이나 이제 사회가 개입하는 이제 그런 게 높은데 노인 학대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노인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학대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 내가 그걸 노인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 옆집에서 그걸 알았을 때, 주변에서 그것을 알았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됐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찬미 씨 오늘 당장 이제 퇴근을 하다가 어느 집에서 어르신이 학대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고 겁나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아, 네. 안 돼요? 그렇게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고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변 노출로 인해서 또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해주시는데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대 정황이 발견이 되면 신고 의무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1577-1389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112로 전화를 주시면 기관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24시간 상담원들이 비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화를 항상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고가 접수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저희 기관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네. 되면 저희 상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상담을 통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해요.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결하기도 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하기도 하고 또 쉼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쉼터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가하고 종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잠재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네.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학대가 있었다 그러면 네.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내가 봤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의무를 내가 제대로 못한 걸로 혹시 그것이 또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노인학대를 판정할 때 네. 이 형사,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의 접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인복지법상으로 노인학대로 이제 유형마다 좀 다르긴 한데 노인의 신체에 학대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이 셉니다. 네. 7천만 원 이제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네. 돼요. 근데 이게 유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노인학대를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본인이 내가 학대를 당했다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이런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처벌 불원죄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정 학대의 경우에는 가정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정 보호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학대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는 APO가 있습니다. 이 APO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연계해서 가정에 방문을 하고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행위자가 주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라면 적절한 관리, 또 가족 가운데 갈등의 문제라면 중재를 저희가 제공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직군에만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5개의 신고 의무자 직군이 있는데 노인학대를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관련 기관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노인복지관 종사자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에 계신 네. 분들이라든가 요양시설 종사자분들 이 공통적인 특징은 노인학대가 대부분 은폐적이고 스스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망, 노인학대를 발굴하는 초기 단계를 촘촘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역할을 드린 거고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젊은이와 노인들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세대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그리고 또 노인들 스스로도 젊은이들로부터 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대접받을 수 있도록 뭔가 또 변화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가해자의 비율이 아들이 가장 높고 또 1% 차이로 또 배우자가 높은 비율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을 거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직군에 속한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저도 이 소임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 내 입장에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런 데에서 오는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갈등이 또 폭력으로 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라는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 어르신을 바라보고 또 어르신들은 내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젊은이들을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또 바라본다면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조금 좁혀지고 또 이 좁혀지다 보면 학대 예방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이들은 나도 노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또 힘이 있다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억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 바꾸고 끊임없이 서로 이해하려고 네.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가족 간에서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설마 학대를 뭐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우고 맞지 않으려면 내가 육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아프고 쇠약해지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절대로 죽기 전에 재산 물려주지 마라. 재산이 있어야 그래도 자식들이 재산 때문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노인들한테 교육도 하시죠? 노인들한테 노인 학대 예방 어떤 것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그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말미에 이제 네. 노인학대 예방을 한 수칙 같은 걸 어르신과 좀 공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에 관한 부분도 이제 가능한 저희도 그 얘기를 드려요. 가능한 최대한 마지막까지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자녀들이 돈을 줬을 때 돌변한다 이런 느낌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힘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의 건강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도 있을 테고 사회 안에서 나를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통점들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자기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부인 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질문을 어르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은 주저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반응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에 대한 자긍심이 좀 부족하신 그렇죠. 거죠?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어르신들은 행복하게 충분한 존재시고 그 존엄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내가 정말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학대를 하고 침해를 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노인학대는 꼭 이렇게 산에 나는 불과 같아요. 처음에는 정서적인 학대로 말이 툭툭 나가다가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스스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취약계층 노인분들도 그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에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 돌봄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방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요. 혹시 그런 면도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혐오가 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취약계층에 계신 노인분들의 어려움들은 매우 큽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방임에 대한 문제들도 쏙쏙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면회가 어려운 요즘 상황 안에서 각 시설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보니까 유리 그 벽을 통해서 어르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폰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 안에서의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마음과 마음이 닿다 보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6월 15일이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날이 어떤 의미로 제정됐는지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과거에 100세 인구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세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수치가 됐죠. 이제 예전처럼 100세 인구라는 부분이 저기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압축적인 고령화, 세계적인 고령화 시점에서 반면 노인 학대가 또 노인 학대와 노인 인권 관한 부분 지표들은 굉장히 낮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했지만 노인 학대에 관련된 또 이런 노인 빈곤이나 노인 자살률들은 각자 높은 시점에 있죠. 그런 부분 안에서 노인 학대를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수면 안에 깔려 있고 기저에 내려가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한 걸음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서 노인 학대 신고가 참견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다. 어르신들에 대한 존엄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노인 학대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야 될 그런 당부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행복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먹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께 한 번 더 전화를 자주 드리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시청자분들에게 권장해보고 싶고요. 또 시설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의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전국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노인 세대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나 노인이 된다라는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노인복지의 현 주소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이 장수라는 것이 축복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 어르신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살아갈 시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노인 학대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루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이 합의 안에서는 개인과 또 지역사회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러한 울타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어르신의 존엄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는 6월 15일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지난해 노인 학대 인식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트윗 글을 올리셨습니다.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젊은이를 위한 미래도 없다.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됩니다. 지금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의 젊은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도 함께 만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